안녕하세요. 오늘 2021 크리에이티 창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대면 시대의 채용 트렌드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임보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하시기 위해서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채용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 많은 좀 걱정과 우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채용 트렌드 자체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취업하게 되는 그 시장에서 어떻게 좀 성공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약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비대면 시대의 시작, 우리 취업 준비도 똑똑하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비대면의 채용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채용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는지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비대면 시대의 채용 트렌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 시장의 상황부터 좀 볼 텐데요. 현재 기업은 코로나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수입이면 수입, 수출이면 수입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이윤이 창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의 이유부터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회사는 당연히 요즘 특히 뭐 SK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이윤들을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국민들에게 좀 돌려주겠다라는 정책을 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이윤이 줄었기 때문에 그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이 채용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인원을 200명을 충원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200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인원이 200명이에요. 그러면 채용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뽑게 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사실 뽑게 되는 인원의 수는 내가 200명을 충원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약 20%의 충원 인원을 더 추가해서 뽑게 됩니다. 약 220명 정도를 뽑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명을 뽑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충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충원을 하는 이유는 열심히 채용을 과정을 준비를 해서 직원들을 뽑았는데 그 채용 과정에서 들어왔던 그 직원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발생되는 과정들 속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을 받다가 교육을 받다 보니 이 직무가 나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다른 회사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막상 신입사원 교육까지 다 받게 돼서 그다음에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정말 대학 시절에 열심히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토익도 준비하고 토스도 준비하고 인턴십도 가고 해외 연수도 가고 정말 많은 준비들을 했는데 막상 기업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환상의 회사들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 회사에 들어오면 멋진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매일매일 수행해 가면서 무언가 열심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초창기에 들어와 보니 내가 하는 일들은 복사를 하는 일이나 팩스를 보내는 일이나 신입사원으로서 많은 업무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잔잔한 업무들을 하다 보니 내가 정말 이런 업무를 고작하기 위해서 내 대학생활을 정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바쳤단 말인가 뭐 이런 자괴감을 또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상 들어와 봤더니
나의 상사와 맞지 않네?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채용 과정에서 선발된 친구들이 많이 그만두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좀 이윤들이 손실이 되게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이 채용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비용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비용들을 줄이는데 가장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요, 무언가 이 회사에 뭔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HRD라고 하죠. 우리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곳에 가장 먼저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직원들의 개발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들을 줄이는 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비용을 줄이는데 현재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채용 실패를 최소화해야만, 채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리스크들을 줄여야만 그 비용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반되는 많은 채용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 과거에는 공채 채용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채 채용을 준비를 했었죠. 근데 이제 공채 채용이 아니라 수시 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채 채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하반기 채용 트렌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 너무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 기준이 있는데요. 상반기 정시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정시 채용이 있죠. 보통은 그 채용에서 그 기준점이 되는 곳이 있는데요. 상반기랑 하반기에 각각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죠. 보통은 그 행사를 기준점으로 해서 상반기 채용이 일어나고 하반기 채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뭐 이 강의 들으시면서 채팅창에다가 답변 남겨주시면서 같이 강의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상반기랑 하반기 가장 큰 한국의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곧 다음 주, 다다음 주면은 또 한국의 가장 큰 행사가 있죠. 추석입니다. 하반기는요,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추석이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원래는 기업들에서 채용 공고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은 채용 공고의 가장 스타트를 끊는 기업이 삼성이었고요. 삼성이 필두로 해서 채용 공고를 띄우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채용 공고를 띄우기 시작을 합니다. 상반기도 마찬가지고요. 설날입니다. 설날을 기준점으로 해서 설이 끝난과 동시에 삼성에서 채용을 올리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채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용 시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열심히 원서 준비를 해서 정말 하반기 채용을 노리셨어야 하는 정말 지금 바쁜 시기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이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 채용으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고 필요한 직원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간소화되어 있는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직원을 뽑게 됨으로써 그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채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만두게 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들도 줄이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직원들을 수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제가 어제도 이 취업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4학년 2학기를 맞이하는 친구에게 본인에게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본인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이제 9월이 거의 이제 가니까 9월이 가고 나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틀렸다. 틀렸다. 지금 당신에게 본인에게 3개월이 전혀 남았지 않았고요.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채용이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이라도 원서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3개월이 남았다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채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직무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채용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 준비는 항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인턴 과정 후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줄이게 됩니다. 이제 공채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스펙 중에 하나가 인턴 경험이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인턴 경험이 있으면은 굉장히 플러스 알파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학교에서 제안해주는 인턴 과정이 있으면은 경험 삼아서, 연습 삼아서, 그 다음에 경력 삼아서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그 스펙으로 반드시 인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인턴 이후에 인턴에서 괜찮았던 친구들을 전환시키는 이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채용 시스템을 쓰는 것보다 이 친구를 인턴 경험을 주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보니 이 친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습득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새 직원을 뽑아가지고 또 그 교육을 시킬 바에야 이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던 그 직원에게 그 직원을 채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새 직원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고, 그러면 또 채용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를 뽑으면서 돈을 소비해야 되는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이 인턴 과정으로 채용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채용 과정 중에서 인턴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전환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대면 채용 방식이 도입됐다는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대면이죠.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비대면 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그 채용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공채 시스템이 아니라 수시 채용과 인턴 과정의 채용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셔는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 내가 만약에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대기업은 아니다, 괜찮은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취업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채용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 도희 씨가 또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수시 채용이다 보니 스펙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직렬에 대한 경력이 부족하다면 이력서나 자소 쓸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질문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 질문 수업 계속해서 들으시면은 제가 뒤에 자소서 쓰는 비대면실의 자소서에 어떻게 쓰셔야 되는가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시 채용과 인턴 채용으로 이 전환이 되면서 회사 입장에서 많은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 가장 중요한 채용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채용 절차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아마 블라인드 채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우리 회사가 누군가를 채용을 할 때 이 친구를 뽑을 때 선입견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그래서 원서를 딱 열어봤는데 이 친구가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 내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면접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뭔가 잘할 것 같아. 면접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이력서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좀 실력이 부족할 것 같아 라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그 요소들은 배제를 시키고 원서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 선입견이 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게요. 일단 블라인드 채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교를 나오셨는가는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우리 스카이, 명문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대학교를 출신 친구들은 내가 이 친구를 면접에서 만나보진 않았지만 무조건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 이 친구는 학교 이름 이거 뭐야? 처음 보는 이름이네? 이런 대학교를 나왔으면은 당연히 뽑을 가치도 없어 라는 생각들을 배제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교라던가 그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성별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역 출신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원서에서 작성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서에서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표출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어찌됐든 원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원서에 무언가가 적혀 있어줘야 되는데 원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무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직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원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연 실력을 갖추어지고 있는 친구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격증 들어가겠죠.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이쪽으로 많은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점들 중에서 관련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 과목의 학점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 당연히 체크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사실 중요하게 된 것은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원서, 기본적인 이력서 사항에서 훨씬 중요하게 보게 되는 판단 기준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블라인드 채용은 하고 싶은 기업은 하고 싶지 않은 기업은 안 하고 이렇게 선택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채용 절차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30인 이상, 우리 회사가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법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가 30인 이상의 기업이다. 중소기업도 30인 이상 기업이 들어가죠. 30인 이상의 기업이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무언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어떤 이 채용의 변화가 있었는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지원 문턱 자체가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좀 큰 회사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듣보잡이라고 하죠. 지방에 있는 듣보잡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가 감히 이 회사의 원서를 쓰지 못할 것 같았는데 라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내가 걸린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원 문턱 자체가, 커트라인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서 지원자 수가 증가가 되게 되었고요. 신기하게 지원자 수가 증가되고 지원 문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합격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스카이 명문대 합격자 수가 2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스카이라는 학교 이름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학교가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이런 거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합격이 2배가 증가했다는 건 사실 실력적으로 이 친구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훨씬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내가 과연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빠를 때, 그러니까 그 저학년 때 빠르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곳의 직무를 빨리 선택하셔가지고 그 직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시고 경력을 쌓으시고 자격증을 따시고 학점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명문대 합격자 수가 오히려 2배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만 보니까 지방대의 합격자들의 학교 분포도 훨씬 넓어졌다는 거예요. 스카이만 뽑혔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이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뽑히지 않았을 수 있는 그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들도 지방대 합격자들의 학교 그 분포도도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 직무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준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합격의 문이 열려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공평한 채용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까 또 여쭤봤어요. 우리 아까 도희 씨가 또 정확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수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스펙을 중요하게 되었는데 어떤 거 준비해야 되나요?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실 아까 학교도 보지 않고요. 뭐도 보지 않고요. 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력서에서 보지 않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걸러져야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나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력서가 이 친구를 구별하는 큰 메리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변별력을 둘 것인가? 그 변별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시는 자소서. 자소서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1단계, 입사지원서, 이력서랑 자소서를 제출하셔가지고 합격하게 되시면 우리 2단계로 넘어오시면서 필기시험을 치게 되시죠. 필기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적성 시험이라고 하죠. 인적성 시험을 보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NCS 시험을 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서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시험으로 인적성 시험이나 그다음에 NCS 시험으로 이 친구의 실력과 직무적 능력을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자소서를 어떻게 좀 맛깔나게 쓸 것인가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필기시험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우리 합격률을 올리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비대면 채용 방식이 도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비대면 채용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 그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37.2% 정도가 이미 저는 그 비대면 채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땠냐? 비대면 채용이 낫냐 아니면 대면 채용이 낫냐 어땠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실 50% 이상
56.4%가 오히려 해보니까 비대면 채용이 더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큰 차이 못 느끼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대면이 낫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비대면 채용이 더 좋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처음에 코로나를 맞았을 때 뭔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하고 껄끄럽고, 이 기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고 뭔가 이렇게 과도기적인 시즌이 있었는데, 요즘 대학교 친구들 너무나 이 온라인을 잘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대면 채용의 가장 큰 힘이 우리 이제 면접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보통은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카이프 아시죠? 그 스카이프로 보통은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대면 면접이란 긴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면접이 보통 다대다 면접입니다. 보통 이제 지원자들이 5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 앞에 면접관이 2명에서 3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5명이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압박감이 들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4번째, 5번째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면접관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4번째, 5번째 앉아 있는 친구들이 면접관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앞에 친구가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답변 좀 비슷한 유형의 답변을 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약간 멘붕이 와요.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등등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이 5명이 경쟁 구도잖아요. 내가 이 4명이 떨어져야 사실은 내가 합격을 하는 거고, 4명이 너무 좀 잘해버리면 내가 떨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긴장감을 여러분 싹 다 맛보셔야 돼요. 우리 앞에 같이 면접 들어온 친구가 답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청상유수야. 그러면 이제 또 멘붕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뭐라고 어떡하지? 뭔가 그래서 이 멘탈 싸움에서 좀 많이 밀리시게 되면은, 내가 멘탈이 좀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그 다대다 면접의 중압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면접이 탁 끝나고 나왔는데 나 방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 어떡하지? 나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상황들을 만나시게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정말 압박감이 끈 게 우리 대면 면접이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면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독적인 공간에서 계셔야 되죠. 단독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바로 라이브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촬영된 영상을 보내시거나, 그래서 그 압박감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뭐 내가 카메라에 대해 울렁증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그 중압감을 좀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채용이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대면 채용이 됐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겁먹으실 필요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인 사전 준비만 충분히 되신다고 한다면 중압감을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만 잘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비대면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어떤 것에서 변별력을 두느냐 했을 때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소서에요, 이제 신뢰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소서는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채용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다 이렇게 리딩을 했어요. 그러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그 담당자들이 진짜로 자소서 보긴 봐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당연히 봅니다. 당연히 봤습니다.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 채용 담당, 그 인사 담당자라고 이야기하죠. 인사 담당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사 담당자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업무가 우리 회사의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직원들을 채용 시스템을 쭉 만들어서 괜찮은 직원을 입사지원서 통과시키고 그 친구의 면접 과정을 만들어내고 괜찮은 친구들을 뽑아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 이유예요. 그리고
월급 뽑았던 주면서 뽑았던 그 친구들, 그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고가가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월급을 받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항목 또한 사실은 우리 채용 시스템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임원 면접이죠. 임원 면접에 가셨을 때 임원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싹 다 읽지 않아요. 밑에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빨간 줄 딱 치면서 별표 딱딱딱 해서 그 포인트만 읽으시는 게 우리 마지막 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 자소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자소서 한 편 읽는데, 자소서 하나 읽는데 보통 얼마의 시간을 썼을 것 같으세요? 자소서 한 편 읽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뭐 이렇게 뭐 3분, 5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 편의 자소서를 읽는데 1분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 10명의 사람이 하루 8시간 꼬박 하루 8시간 꼬박 그것들을 읽어내도 한 7일 정도 동안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IT 기술을 접목을 해오면서 자소서를 리딩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데이터를요 빅데이터로 보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딱 써내게 되면은 이제 IT 기술이 이거를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리딩을 합니다. 그러면 1만 명의 자소서를 읽는데, 그러니까 한 명당 이 빅데이터가 했을 때는 한 명의 자소서를 리딩하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1만 명의 이 자소서를 리딩하는데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즉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고요. IT, 빅데이터의 여러분 자소서를 딱 기입만 해놓으면 알아서 쭉쭉쭉 돌면서 8시간 만에 이 친구가 합격을 시켜야겠다, 안 시켜야겠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술이 예전에 사람이 했다라고 한다면 10명이 모여서 8시간 꼬박 했을 때 7일이 걸리는 이 일을 8시간 만에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가 빅데이터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즉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키워드 추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 추출. 자,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라는 건 여러분 지금 PPT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협업이라던가 창의력이라던가 도전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키워드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키워드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키워드라는 것을 빅데이터를 무슨 근거로 드리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오늘 영업사원에 지원을 할 겁니다. 영업이 저희 직무예요. 영업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영업사원을 뽑을 건데 지원자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원서가 2개가 딱 들어왔어요. 첫 번째 지원자 원서를 딱 봤더니 자소서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는 키워드들이 저는 꼼꼼하고요. 저는 분석력이 뛰어나고요. 저는 굉장히 체계적인 성격이 저의 장점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적혀 있는 1번 자소서. 그 다음에 2번 자소서가 저는 목표 설정 능력이 뛰어나고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요. 저는 설득력이 뛰어나고요. 저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적혀 있는 원서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CEO라면 오늘 영업사원을 뽑을 겁니다. A를 뽑으시겠어요? B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B를 뽑으시겠죠? 왜? 누가 봐도 이 친구의 자소서의 키워드는 영업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들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본인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B라는 친구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들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점들이 필요한가,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가동을 해서 이 친구의 자소서들을 리딩한 다음에 3초 만에 바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키워드 위주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내가 원하는 직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부터 추출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셔야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합격하실 수 있는 이 키워드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들로 이것들을 구성을 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키워드들을 추출하시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NCS 사이트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네이버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NCS 딱 치시면은 ncs.go.kr로 떠요. G5.이라 뜬다라는 건 government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친구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NCS라는 것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의 표준을 다 정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만 잘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키워드들이 뭔가가 쭉 추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페이퍼를 하나 여셔가지고요. 한쪽 편에는 필요한 직무 그 키워드들을 쭉 나열을 하시고 한쪽 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의 키워드들을 쭉 나열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매칭시키셔야 되겠죠. 즉 교집합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를 추출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의 키워드를 추출하셔가지고 두 가지의 교집합을 찾으셔서 여러분들만의 강점 키워드를 만드셔서 그 키워드들이 만들어지신 다음에서야 여러분들이 자소서도 준비하실 수 있고 면접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키워드를 추출하신 데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혜민 씨가 채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자소서인가요? 비대면 면접 준비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여쭤보셨는데요. 비대면 채용 준비에서 일단은 자소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 여기서 가장이라고 하는 건 자소서를 굉장히 잘 썼는데 면접을 잘 못 봤어.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으니까 면접을 좀 잘 봤어도 잘못 봤어도 붙을 수 있냐 이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자소서가 키워드 위주로 작성이 되시고 직무 위주로 작성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무와 관련해서도 좀 뒤에 가면 제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잘 조합되어 있는 내용들이 잘 써지셔야 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즉 이력서보다는 이제 자소서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대면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가 중요해졌다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해진 게 필기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딱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 대기업이 있죠. 일단은 SK, 현대차, 그다음에 우리 삼성, 그다음에 LG 이렇게 4대 기업이 있는데 이 4대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 공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아직까지 공채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회사는 전부 수시 채용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 시험이죠. 인적성 시험. 예전에는 사트라고 했어요. SSAT. 그래서 사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름이 이제 G사트로 바뀌었죠. G사트로 이름이 바뀐 지는 좀 몇 년 됐습니다. G사트로 바뀌면서 훨씬 중요하게 된 게 이 친구의 직무 능력을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G사트가 올해 또 개편이 되었죠. 자, 예전에 이 G사트가요, 4과목을 봤습니다.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추리 능력, 시각적 사고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봤었는데요. 이제는 딱 2가지만 봅니다. 수리 능력과 추리 능력이고요. 수리가 20분, 그 다음에 추리가 30분이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50분의 이제
시험이 치게 되실 건데, 그러면 언어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냐, 시각적 사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수리 능력과 추리 능력에 대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단순하게 수리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그 수학 아닙니다. 뭐 피타고라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알파 베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료를 해석해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무를 하셔 그 회사에서 보시는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들 보고서들을 보고 빨리빨리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직무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리 능력이라는 건 언어 능력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필요한 내가 자료와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추출해낼 수 있는 자료 해석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리 능력은 사고력을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이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사고력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고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샵 추론, 샵 논리, 유추, 로지컬 싱킹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AI 면접이 있습니다. 그렇죠? AI 면접도 제가 이제 뒷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AI 면접 시스템을 만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입니다. 마이다스 IT가 사실은 원래도 이 AI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회사들이 이제 다 AI 면접을 도입을 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성장을 크게 하게 된 회사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 거의 또 1순위가 됐어요. 왜 1순위가 됐냐면 왜 1순위가 됐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기업 왜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건 하나예요. 월급 많이 주고 복지 좋으니까 우리 대기업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소서 항목에 지원 동기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라는 게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동기는 사실은 우리가 너희 회사에 오고 싶은 이유는 돈 많이 주고 그 복지가 좋으니까 이 회사에 가고 싶은데 자꾸 저한테 그걸 왜 오고 싶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는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다스 IT도 이제 복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사원한테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이제 그 로망의 차죠. 그 마세라티를 탈 수 있는 마세라티를 탈 수 있도록 복지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 뭐 헬스장이라던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헤어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 스타일을 만져주고 이런 복지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이다스 IT에 들어가려면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 마이다스 IT는 면접이 3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면접이 한 달 정도 만에 끝나거든요. 3개월 동안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은 사실 요거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요 과정이 이제 면접이잖아요. 마이다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원자에게 계속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질문을 받게 되면은 사람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론하고 로지컬 싱킹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면접이라는 이 3개월의 과정이 이 친구를 성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질문하고 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사고하는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것이 그 회사의 방침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회사만의 방침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서의 기본적인 스펙 항목이 낮아진 대신에 자소서에서 내가 이 직무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키워드를 추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의 사고력에 대한 것들을 증빙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질문이 올라온 게요. 자소서 리딩 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준비하는 직렬과 관련된 키워드는 어디서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가 있었죠. NCS 사이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 직무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타고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타고 들어가시면은 직무 수행평가, 직무 다 보실 수 있어요. KSA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태도적인 부분, 역량적인 부분들은 NCS 사이트에 싹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또 면접에 대한 그 비대면 면접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는요, AI를 활용한 화상 면접이 대세입니다. 화상 면접. AI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 앞에 세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담당자 선생님과 우리 이제 촬영팀 이렇게 두 분이 앉아,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세 분이 사실은 요 교육과는 상관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AI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여러분 화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트북을 사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노트북에 이제 웹캠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카메라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면접을 본 요게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요. 이 녹화본이 데이터로 전송이 되면서 이걸 또 빅데이터가 리딩을 합니다. 리딩을 해서요.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예측률을 높입니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키워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경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되신 모든 채용의 자소서랑 면접에는요.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면서 가장 도전 정신을 발휘한 적이 언제인가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도전 정신을 통해서 본인이 배웠던 어떤 점을 배우게 됐는지 쓰세요 하거나 말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혹은 본인은 가장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본인이 누군가와 협업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면은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좋은 결과가 났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계속 물어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신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 면접관, 이 AI 빅데이터는 그 답변을 통해서 과거에 당신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당신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사람이네. 현재 이런 깨우침을 가진 사람이네. 스스로 도전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 경험을 통해서 몸소 깨닫게 됐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당신은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래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아마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I 면접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화를 하실 거거든요. 녹화본을 제출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AI의 화상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가희 씨가 여쭸어요. AI 면접은 그럼 오로지 빅데이터로만 평가가 되나요? 아니면 채용 담당자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먼저 빅데이터로 추출이 된 다음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 AI 면접이 도입이 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기계들이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채용 시스템이 좋아졌고 비용도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외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전문 그 면접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면접을 보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싹 다 줄었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뭐 개발비는 들었겠죠. 개발비만 투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엄청나게 비용이 줄게 되었고 일도 많이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AI 면접은 빅데이터를 일단 평가를 한 다음에 채용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리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과정들을 그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임원들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제 마지막에 임원 면접은 정말 이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랑 이제 하지 말자. 우리 사람들 정말 마지막으로 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 임원들이 직접 평가하겠어? 라고 해서 만나서 마지막에 대면 면접을 보게 되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AI 면접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 손길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AI 면접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느냐? 자,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냐면 요즘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면접 답변을 할 때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웃어야 돼. 이거 어떤 일을 웃어야 되고 혹시나 뭐 약간의 거짓말은 조금 필요해. 그래서 네가 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치 네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면접관들이 속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속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누가 대신해주냐? AI가 대신해줘요. 이 AI가 뭘 하냐면 뇌 신경과학 기반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안면, 얼굴을 68개의 포인트로 표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리딩해요. 그래서 왜 그분들 있잖아요. 범죄심리학자분들은 그 분야에 이 범죄자가 뭐 눈동자 하나, 입술 실룩임 하나,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하나, 이거 하나까지 분석해서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AI랑 사람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범죄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뭐 한 5명의 사람들이 나왔고 이 중에 이 사람과 몇 가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가 찾게 했고요. 그 다음에 AI는 그 영상을 보고 누가 범죄자인가를 찾아내게 하는 비교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잘 맞췄거든요. AI도 범죄자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범죄심리학자도 이걸 찾아냈어요. 그런데 뭐 AI가 도입되게 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단축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리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원자의 안면에서 이 68개의 표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그 경험을 했던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리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성도요. 밀리세컨드까지 추출해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가지고요. 어휘, 키워드 분석을 하겠죠. 어휘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이 심장 박동에 따른 안면 변화까지 측정을 해요. 그래서 즉 AI가 도입이 되면서 정말로 더더욱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던 경험담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으시면은 정말 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제이씨. 다양한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요 관련해서도 제가 좀 더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실제 경험담을 얘기해드리면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졸업을 한 당시에 제가 이제 SK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최종 면접이 이제 임원 면접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이제 임원 면접에서 떨어지기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뭐 몇천 대 1에 지금 경쟁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최종 이제 남은 임원 면접이잖아요. 그럼 경쟁률이 앞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제가 떨어졌어요. 제가 왜 떨어졌냐면 저한테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원래 SK가 추구하는 그 회사의 방침이 있죠. 인재상이라는 게 있고 회사의 그 핵심 가치와 비전이 있잖아요. SK는 아까 사회 공헌과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문화 자체도요. SK가 가장 반대되는 회사가 좀 현대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SK는 이제 다 평준화를 중시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뭐 팀장님 이렇게 호칭 부르지 않고요. 서로 매니저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언가의 뭐 이렇게 이 상사의 갑질로 이 밑에 직원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던가 이런 근무 자긍심 같은 거를 꺾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준화가 되어가는 그게 이제 SK 문화거든요. 제가 저한테 질문이 뭐였냐면 본인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본인에 대한 평가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서 있다가 횡단보도 제가 이제 무의미하게 이렇게 시간을 쓰거나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빨간불인데 차가 안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좀 횡단보도를 한 번씩 바쁠 때 좀 이렇게 뭐 2차선이라던가 이럴 때 한 번씩 건너는 편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거 사실은 비도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 매우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도덕적인 사람,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증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지 않았던 경험이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이제 아픈 장애인 친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기가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거기에서 되게 많이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했던 경험이 아니니까 이게 횡설수설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 기반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 동네가 A라고 하면 어쩌고 막 횡설수설 막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로 났냐면 그래서 저는 A라는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딱 들으시더니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덕적인 사람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면접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전에 사람이 이 친구가 진짜를 얘기하는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가 리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AI가 대신해 줌으로써 훨씬 더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실수를 했기 때문인데 아닌 친구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정말 정확한 데이터로 잡아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심장박동에 대한 안면 변화까지 측정이 되면 그쵸? 마인드 관리. 근데 그거는 잡아내죠. 물론 이 친구가 긴장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게 안면 변화에 나타나는 거라 저 친구가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안면에 나타나는 변화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긴장감 때문에 일어나는 심장박동수는 합격하시고 불합격하시는데 전혀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심장박동에 의한 이 변화까지 측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뇌신경과학 기반 분석 기술까지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촬영을 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뭘 하셔야 되느냐? 사실은 화상 면접 또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상반신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집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뭐 밑에는 이제 추리닝 같은 거 입으시고 이제 위에는 탁 차려 입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렇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딱 받았다고 보셨을 때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이 더 좋으세요? 오른쪽 화면이 더 좋으세요? 보시기가? 오른쪽 화면이 더 좋으시죠? 화상 면접도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촬영하시기 전에 뒷배경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뒷배경을 정리해 주시고 뒤에 깨끗하게 화이트면 굉장히 또 좋고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크로마키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크로마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배경 화면을 딱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일단 뒷배경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조명도 이왕이면 내가 예뻐 보일 수 있는, 내가 좀 잘생겨 보일 수 있는 이런 뒷배경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명도 잡아주시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잡음 정리하시는 거. 이게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하다 보면 어떤 게 많냐면 갑자기 오토바이 지나가서 우 막 지나가거나 아니 바깥에 막 개 짖는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게 영상에 많이 삽입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잡음도 확실하게 좀 잡아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각도 이런 것들 하셔가지고 내가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각도를 준비하셔서 기본적인 이미지 메이킹은 하셔서 영상 딱 촬영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화상 면접이 이렇게 준비가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셔가지고 어떤 식의 답변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AI에서 뭘 물어보느냐 너무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난 뭘 답변하셔야 되느냐? 자, 일단은 우리 BEI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사건 면접이라는 건데요. 이 면접의 가장 큰 목적은요. 직무 수행 행동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일단은 자, 질문을 할 건데요. 어떤 질문이 주로 나올 거냐. 제가 아까 계속 경험을 물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경험. 그런데 그냥 경험 아니고 자,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험을 묻거나 성공 경험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거고 이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유무를 묻는 게 아니에요. yes or로 OX를 묻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경험이었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럼 그 경험에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여기 행동 사건 면접이라고 했어요. 그 사건이랑 그 경험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행동해서 그 문제를 그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성공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느냐? 그 당시에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때 나에게 어떠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떨어졌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오늘 키워드를 리더십으로 잡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 자소서에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좋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는 거야. 저는 학회장이었던 거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학창 시절 학회장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학회장을 맡게 되면서 이제 MT를 갈 준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MT를 가게 되는 상황에 막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MT를 가겠다고 했던 지원자가 좀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조한 상황. 그래서 어떤 과제? 교수님이 야, 이번에 MT 가려고 하는 지원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좀 이번에 네가 학생장으로 처음 부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입학생 학생들도 좀 늘었으니 네가 열심히 좀 잘 해가지고 이 MT 가고자 하는 이 학생들의 인원수를 좀 늘리는데 네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때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실제로 취했던 조치 내용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쓰셔야 돼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MT에 가는 친구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일단은 가지 못하는 친구들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번에 MT를 가고자 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 때문이야? 라고 제가 일일이 그 이유를 물어봤고, 그 물어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모님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모님께 대신 전화를 해준다라던가, 뭐 아르바이트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던가, 혹은 뭐 이 과 부서의 과 안에서의 어떤 친구와의 어떤 불화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MT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친구들의 마음을 제가 돌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청률이 50%가 늘게 됐습니다 라고 결과를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50%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학과가 개설된 이래로 MT에 참석하는 그 참석률이 가장 역대급 높은 확률을 찍게 되었고, 이 덕분에 교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교수님과의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단순하게 누군가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는 동료들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것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요 정도는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BI 이 면접이라는 것은 경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경험 있으십니까? 본인이 도전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살면서 도전하셨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뭐 이런 면접 질문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냥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가 아니라 명확하게 A, B, C, D, E, F, G까지 그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BEI 면접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이 방식은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선택되셨다고 한다면 그 키워드를 증빙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경험이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리스트업이 되시는 것이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고, BI 면접에서 올바르게 답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직무가 너무 중요하고요, 키워드 추출하시는 거 중요하고, 경험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맞아요. 정확한 수치로 신뢰를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BI 면접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자, 목적이 직무 수행 행동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키포인트가 행동, 조치, 생각이에요. 이때 뭘 질문하냐면 탐침 질문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험 있어요, 없어요, yes or no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침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압박 면접이라는 걸 많이 봤어요. 압박 면접이 뭐냐면 이 친구가 정말 약간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막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막 질문을 세도하는 거야. 그 질문도 되게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있죠. 굉장히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이제 지원자들마다 다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과다 뭐 이런 친구들은 뭐 계산을 해가지고 수학 공식 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굉장히 센스 있고 위트 있게 넘어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질문을 하냐라고 뭐 표정이 안 좋아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리고 압박 면접 이유가 뭐였냐면 정말 이 압박스러운 상황에 몰았을 때 이 친구의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소서나 면접에는 본인이 굉장히 뭐 인내심이 강한 친구라고 적혀 있고,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고 적혀 있고,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이 압박 상황에도 그 본성이 그 기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뭐 있다 없다 이렇게 걸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압박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압박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정말로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SNS가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좀 압박 면접을 당해가지고 조금 막 기분이 안 좋았다던가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요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막 친구 면접 보러 갈 때 있잖아요. 오늘 막 메이크업 받고 가면 풀메 받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사진 이렇게 예쁘게 찍어가지고 왜냐 오늘 메이크업 돈 주고 받았으니까 그쵸? 이제 아깝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압박 면접을 받은 거예요. 압박 질문을 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을이 맞아요. 나를 뽑아줘야 되니까 이 기업이. 그런데 면접이 딱 끝난과 동시에 문을 딱 열고 나간과 동시에 여러분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지원하는 이 사람들도 잠재 고객, 가망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접자들에도 우리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압박 면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면접이 끝나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가망 고객, 이 잠재 고객이 혹시나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오늘 면접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샵 망해라 뭐 이런 식의 이게 전파를 타게 되면은 이 회사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압박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탐침 질문을 이제 보게 됩니다. 탐침 질문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요. 얘기하겠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방에 시원하게 제가 아까 예시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방에 시원하게 쭉 한 큐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됐었는데 제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서 이를 통해서 저는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라고 한 큐에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질문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큐에 내가 좀 질문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는 탐침 질문이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경험 도중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질문하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친구가 그 경험을 했는지 진짜로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그냥 경험이 있다라고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건가? 너무 깊이 있게 질문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답변을 잘 못 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하겠죠. 실제로 했던 경험이 아니구나. 혹은 그런 경험을 하긴 했는데 그를 통해서 뭔가 정말 본인이 어떤 실패를 했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되지는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합니다. 이런 그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겠어요? 만약 지금 본인이 선택하셨던 그 해결 방법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되어 있죠? 그럼 질문들 쭉 보시면 제가 아까 사고력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본인의 해결 방법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만약에 여기 제가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결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합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야 될 건데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을 한번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질문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도 네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래? 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로 정확하게 여러분 수치적으로 증빙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현재 이제 기업들에서 질문하고 있는 리스트들을 좀 보시면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엔
영업 관리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경험 적혀 있죠.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꾸준히 해왔던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결국 경험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해왔던 일이 뭐예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 뭐예요? 계속적으로 경험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 보험공단에서도 당신이 만약 카페 사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빨대 10만 개를 소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건 사고력을 묻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서 내가 이거 하나쯤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강점 묻는 거예요. 이건 키워드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물어보죠. 그다음 팀 프로젝트 할 때 갈등을 겪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경험 묻는 거죠. 초등학생에게 코딩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는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현대자동차 자기소개서 쓴 단점 말고 다른 단점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운동 자주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공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등등 물어보는 이 항목들이 쭉 보시면 여러분 경험 질문을 하는 거고요. 답변은 뭐로 하셔라? 행동 답변으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용씨가 압박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압박 면접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압박 상황에서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압박 면접에 부딪혔을 때 힘들겠지만 당황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긴장했고 말렸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더 압박적인 상황으로 사실은 몰아가게 되거든요. 압박 면접을 부딪히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한 가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답변을 받으셨던 간에 여러분들이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뭐?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다음에 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걸 수행하기 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담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으시던 간에 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답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어떤 압박 질문이 오시던 간에 내가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답변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I 이제 면접 좀 많이 궁금하시죠? 요것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AI 면접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마이다스 I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AI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직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강점이 내가 갖고 있는 강점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키워드로 생각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품질 쪽으로 할 거다. 그럼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력 있으셔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 있으셔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들, 그 직무 키워드를 갖추고 계셔야 되죠. 내가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점을 직무와 매칭시켜주는 적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AI 면접을요, 뭐 게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맞아요. AI 면접 게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한 판 하시면서 게임을 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막 추진력이 빠르다던가 아니면 뭔가 꼼꼼하게 보는 게 다르다. 이게 스타일마다 게임을 끌어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게임을 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 자극에서 오는 반응을 확인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100점짜리 교육이 아니에요. 100점짜리 게임이 아니에요. 자, 이 게임을 해서 이 친구가 클리어했어요. 그래서 그럼 100점 이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이 친구의 반응을 확인을 해서 이 반응을 보니까 이 친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네. 이 반응을 보니까 이 친구가 되게 분석적이네. 되게 꼼꼼하네.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100점짜리 게임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AI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막 게임을 미리 연습할까요? 게임 준비를 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사실 AI 면접 이게 도입이 됐을 때 게임 트레이닝 해주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냥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게임들을 하시고 내가 그 직무 능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게 하시려면 사실은
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키워드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이 면접에서는 자연스럽게 점수를 따실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직무에 맞는 이 적성을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게임 한 판 즐겁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맞는 강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AI 면접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쵸? 뭐 영업, 인사, 총무, 회계 뭐 많습니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서비스 고객 지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NCS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 필요한 직무 역량이 뭔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직무마다 필요한 그 키워드들이 있고요. 그 키워드들에 맞추셔가지고 내가 이제 영업 직군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게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시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직무에 필요한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시는 게임들을 열심히 수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 AI 면접 게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닥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우리 제이 씨가 잠깐 1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 감점 요소가 될까요? 아니요. 요게 감점 요소가 되진 않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답변이 갑자기 긴장해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면접관이 너무 죄송합니다.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상황이 뒤에 면접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던가 그 상황이 안 되면은 시간을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 20초 정도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대신에 생각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답변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너 오늘 1분 시간 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거예요. 앞에 답변은 충분히 잘하셨으면 높은 점수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항목 리스트에 그런 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I 면접을 하고 나시면 이제 게임을 다 한 판 하고 나시면 이제 AI 면접이라는 것을 보게 되실 텐데요. 그 면접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사전 세팅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 세팅은 이때 뭐 하냐면 여러분 기기도 점검하셔야 되고요. 환경이 어떤지도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 이렇게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면접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절차 안내하는 기본적인 사전 세팅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면접장에 가면은 실제 대면 면접을 보게 되면은 거기 면접 관리해 주시는 분이 확인해 주시고 요 절차를 온라인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전 세팅을 쭉 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 질의응답이 뭐냐면 이 질의응답이 뭐냐면 사전 세팅을 하는 거가 비슷한 개념인데 여러분 혹시 오픽 시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하기 오픽 시험에 보면 오픽 시험이 총 6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60분 중에서 20분이 이 질의응답 요거랑 똑같아요. 그때 나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 인적사항 이런 걸 쭉 확인한 다음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특기가 어떻게 되세요? 평소에 좋아하는 거 어떻게 되세요? 이런 것들 나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 40분 동안 영어 스피치를 하는데 그 40분 동안 나오는 질문이 내가 그때 체크했던 거에 기반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취미다라고 만약에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질문에 이런 게 나와요. 본인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영화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탐침 질문이 나와요. 비슷하죠, 우리 면접이랑. 탐침 질문이 나와요. 앞에 봤던 그 영화가 어떤 부분이 가장 감명 깊었어요? 이런 거.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와요. 혹은 영화를 보는 게 취미라고 하셨는데 당신 동네에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어디예요? 저한테 가는 길을 좀 설명해 줄래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사전 체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질의응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 질문 합니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연습 질문. 자, 이렇게 질문하면 오케이.
할 수 있어? 연습 질문 이렇게 딱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질문 이제 하게 됩니다. 기본 질문에서 진짜 기본적인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성량 체크를 17분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영화 좋아하고요, 어쩌고저쩌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체크하는 거 그거거든요. 17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게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AI 게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나시면은 이 친구가 오늘 영업 직군에 지원을 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보니까 이 친구가 영업 직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네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임을 이렇게 해요. 게임도 여러분 되게 짧아요. 뭐 1분에서 11분 달라요. 이렇게 게임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심층 대화를 하게 돼요. 질의응답. 이것도 60초에서 90초 정도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변하는 시간은 간단해요. 그래서 답변하는 게 약간 느낌이 여러분 약간 토스 시험 치는 것처럼, 우리 토스 시험 시작하면 이제 준비하시는 시간 30초 정도 드리고 이제 1분 말하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처럼 요 시험 약간의 토스 느낌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답변할 시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최종 제출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건 그 시간에 키워드 위주로, 경험 위주로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AI 면접하는 방법이 일반 면접 준비에서도 적용이 되겠지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AI 면접하는 방법이 그쵸? 똑같아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거. 직무 위주의 키워드를 추출을 하셔서 그걸 경험담 위주로 말씀하셔야 되고, 경험담을 표현할 때 단순히 유무가 아니라 그 경험담 때 제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비슷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 AI 면접이겠죠. 좀 더 전문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완전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화되게 잘 만들어진 프로세스고요. 주로 어떤 기업이 AI 면접이 진행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다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은행이 제일 먼저 AI 면접을 도입시켰어요. 도입이 된 지 이미 오래됐어요. 도입이 된 지 2018년부터 이미 AI 면접을 이미 도입을 했고요. 그때부터 게임 하시면서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다 AI 면접 보신다고 그 면접 프로세스 안에 AI 면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또 뭘 분석하느냐? 똑같아요. 아까 분석하는 거. 시각적인 거 분석해요. 이 친구의 표정, 눈동자, 입술 막 떨리는지,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분석하게 되고요. 음성. 아까 음성 리딩한다고 말씀드렸죠. 말의 속도, 버벅거림, 톤 높낮이. 저는 말이 좀 빠른 것 같으세요? 느린 것 같으세요? 말 빠른 편인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이렇게 하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 이제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말이 빠르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 친구가 거짓말하고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속도라는 건 저 친구가 원래 말의 속도가 빠른데 뭔가 그리고 긴장했을 경우는 당연히 말이 빨라지는데 그 전체 평균치를 보는 거죠. 템포. 원래는 이 정도의 속도를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 포인트에서 말이 빨라지네? 왜지? 거짓말할 수 있게 이렇게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잡아내는 말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잘 가다가 이 포인트에서 버벅대네? 왜지?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잘 가다가 갑자기 톤이 너무 높아졌네? 이런 것들, 톤 높낮이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평균치에서의 분석을 하는 거죠. 시각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이 있느냐, 이 친구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의사표현을 잘하느냐, 신뢰감이 있느냐, 매력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 외에 호감도도 혹시 보나요? 이런 것들을 호감도라는 거 이제 그 외향적인 것들에 대한 거죠. 혹은 이 호감도라는 건 보이스에서 네 안녕하세요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호감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좀 더 호감이 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걸 평가를 하느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걸 평가하는 직무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어떤 직무일까요? 사람을 상대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직무는 이 호감도가 평가 기준이 되겠죠. 이왕이면은 이 친구,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영업 직군이라던가 경영지원팀은 우리 회사의 모든 부서와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 고객지원팀 이런. 그 사실 그 기업 내에서 한 5%에 해당되는 이 분들은 당연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면접 보실 때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이 좀 더 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무에 지원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질의응답 이제 보실 때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럼 제가 아까 기본 질문 뭐 나오냐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일단은 토스처럼 30초 자 준비하실 시간에 딱 드려요. 그러면 이제 60초나 90초 답변이 되게 되는데 이때 자기소개나 장단점이나 지원 직무 동기를 물어봐요. 자, 제가 아까 그 얘기했어요. 이제 기업에서 사실은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직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조금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질문에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갔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준비하시죠. 오늘 어떻게 지원하게 된? 그거 준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단점? 당연히 여러분 자소서에 또 쓰셨기 때문에 그걸 글말 말고 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입말로 장단점들 쓰신 거 잘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원 직무 동기 요것도 여러분 자소서 쓰시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글말로 쓰셨던 걸 입말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본 잘 쓰셔가지고요. 중요한 건 대본 쓴 거 티나지 않게 이렇게 잘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이 말은 연습만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 앞에 누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매 눈으로 면접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면 기본 진보들은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기소개하실 때나 장단점 준비 요거 쓰실 때도 마찬가지 직무 위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직무 위주로. 자, 직무 키워드가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소개하는데 뭐 장단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장단점은 이 친구의 직무적 장점, 그러니까 나의 직무적 강점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거꾸로 되시면 안 되는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 직무적 장점은 잘 모르겠고 경험을 막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경험담 뭘 써야 될지 경험담 내가 살아온 경험이 요거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눠서 면접에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장단점에 내가 요 경험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경험이 사실 우리 직무와는 그닥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일단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 경험담을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 구겨 나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들었을 때 이 친구가 그 경험을 한 게 이 직무적 강점이랑 뭔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친구 실제로 직무적 역량도 부족하고 경험담도 부족한데 오늘 그냥 면접 보기 위해 가지고 대충 구겨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것이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면접 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사람 면접 봅니다. 사람 면접 보기 때문에 대신에 사람 면접을 보되 사람과 면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 AI들이 데이터화로 빅데이터화로 잡아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체계적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핸드폰으로 본인 영상 촬영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제이 씨가 먼저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너무 열심히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 기본 질문에 요것들 나오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직무를 수행한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자, 그리고 나면 상황 질문에는 뭐가 나오냐? 똑같아요. 30초 준비하시고 나서 60초 답변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상황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명이 자꾸 눈치 없는 행동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런 걸 못 봅니다. 이게 사람 이 사이에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 한 명의 행동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얘기해야 돼. 이렇게 답변하진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행동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따라 다르겠죠. 한 명이 눈치 없는 행동을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그 본인에게 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참고 들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한 명 때문에 사실 이 분위기가 흐려진다라는 건 한 명의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심층 대화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똑같아요. 30초 준비하시고 60초에서 90초 답변하시는데 그 서베이, 아까 우리 17분 동안 나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 있었다, 그쵸? 서베이에 대한 질문, 거기에 근거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yes or no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편인가요? yes or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꼬리 질문, 탐침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꼬리 질문이라고도 하고 탐침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꼬리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업무 특성상 본인이 불규칙한 근무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대로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느낌이 여러분 보세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편인가요? 질문이 yes라고 대답하면 당연히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편은 아니야. 근데 여기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면은 그 꼬리 질문에 좀 헤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되 만약에 본인이 조금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면 답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진 않지만 내 나름의 규칙이 있다. 제가 뭐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건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저는 제가 세워준 규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확하게 뭐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의 시간은 뭐 쪼개서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거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편인가요? 질문하셨으면은 예스로 해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불규칙한 근무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했을 때 답변하시고 만약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라면 근무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행동 답변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험 질문을 하게 될 거고 행동 답변을 하게 될 거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AI 면접도요 면접이랑 똑같아요. 일반 대면 면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카메라나 화면을 보시고 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자꾸 저한테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경험에 대해서 자소서에 쓰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경험이 그닥 없는데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다는 건 그 고민을 본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지나셔서 중학교, 어떻게 고등학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에 맞춰서나 혹은 고등학교 전공, 내가 뭐 전기를 전공했다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교를 왔어요. 대학교를 와가지고 1학년은 어렵게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1학년은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면서 캠퍼스 만끽하면서 1학년 이렇게 지나갔고 뭐 2학년 때 좀 공부 좀 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좀 고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좀 압박감이 시달려가지고 이제 뭘 좀 해야겠다 하니까 보니까 일단은 토익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어 공부를 하고 유학도 한번 갔다 오고 4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졸업대가 왔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은 본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험담은 대단한 경험담이 아니에요. 막 국토대장정을 갔다 오시고 사실은 그 경험담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본인이 국토대장을 갔다 온 친구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거기에서 행군 어디 갔다 오고 경험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경험이 있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작은 경험이라고 한다라도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그럴 수 있죠. 뭐 해외여행을 갔다던가 아니면 가까운 뭐 어디 국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갔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경험담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실 모든 이 취준생들이 엄청나게 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실 1%밖에 되지 않아요. 많이 해봤자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뭐 경험담을 쌓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저학년들이라면 저는 나가서 경험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대단한 경험일 필요도 없어요. 여행도 많이 가시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라서 뭐 외부적인 활동이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을 거예요. 뭐 취업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뭐 인턴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하는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가서 다 경험해 보시고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연애도 많이 하시고 중요한 건 그 경험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 글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대단하게 그 스펙타클한 경험이 아니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레포트를 받으셔가지고 친구들이랑 그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같이 공부했던 경험 이런 것도 경험담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MT 갔던 경험 가족들이랑 여행 갔었던 경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했던 경험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뭐 학생회장 했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착착 준비를 해오신다면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그 전에 내가 직무를 빨리 설정하셔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추출하셔서 그 키워드랑 경험을 연결시키셔가지고 행동 위주로 답변을 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질문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되게 이게 영상 특히 저희 이제 그 시험 보시는 거 인적성 시험이나 이런 거 보는 거 컨닝하기 쉽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이 컴퓨터로 시험을 치니까 이 밑에 잠깐 핸드폰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본다라던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은 그 컴퓨터로 치게 되실 거고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걸 촬영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성적은 시험 성적대로 제출이 되고 이 핸드폰 영상은 영상대로 제출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꼼수는 쓰실 수가 없다라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답변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포스트잇을 요 옆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조금 컨닝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하면 눈동자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는 거 내가 정말 시야가 넓어가지고 눈동자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포스트잇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가능하시겠지만 그런 것 또한 사실은 영상에다 담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커닝의 준비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제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와 경험과 행동에 맞추셔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이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 준비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 항상 핸드폰으로 내가 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전달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채팅창에 여러분 제 수업 좀 들으시면서 이런 건 어때요? 혹은 제가 면접을 갔는데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받고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들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질문 올라오는 사이에 여러분들 오늘 퀴즈가 있습니다. 자, 퀴즈. 혹시 퀴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던 오늘 2시간의 수업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찾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퀴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에 대해서 답변을 아시는 분들은요. 답변을 남겨주실 겁니다. 더보기 누르시면은 거기에 답 쓰실 수 있어요. 거기에 답 쓰셔서 맞추신 분들에게는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요. 오늘 수업 잘 들으셨으면은 여러분들 답변하실 수 있고요.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취업을 위해 자소서, 면접, AI 면접에서 자신의 땡땡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2글자입니다. 2글자 정답. 땡땡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땡땡에서의 본인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에 남겨주시면 맞추신 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자, 합격 취업을 위해서 자소서, 면접, AI 면접에서 자신의 땡땡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땡땡에서의 본인의 행동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2글자입니다, 여러분. 2글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더보기에 답변을 남겨주시면 저희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강 퀴즈가 밑에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에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질문 있으시면 좀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우리 제이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더보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더보기가 어디에 있는지는요. 우리 답글 여기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에 들어오셔가지고 2글자입니다, 여러분. 남겨주셔서 열심히 이왕 들으셨으면 그렇죠? 갑자기 퀴즈 타임이 되니까 시청자가 늘어난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요? 그렇죠? 시청자 늘어났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답변 달아주시고 선물 꼭 기프티콘 꼭 이왕 들으셨으니까 열심히 들으신 거 성과도 있으셔야 되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제가 정말 이게 질문 주시면은 답변은 제가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더보기 어디 있는지는 저희 채팅창으로 곧 올라올 거예요. 채팅창에 더보기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는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더보기가 어디 있다고만 물으시네, 그쵸? 이 질문보다는 아이스크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더보기가 어디 있냐는 질문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실시간 채팅을 없애고 영상 더보기에 가시면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더보기에 가셔서 실시간 채팅 잠시 내려놓으시고 영상 더보기에 가셔서 답변 남기셔서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2시간 들으신 거 쿠폰 기프티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희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오늘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비대면 채용 시장 뭘 하셔야 되는가, 자소서에는 그럼 비대면 시대에는 자소서에는 뭘 쓰셔야 되는가, AI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좀 줄여서 2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후 시간에 여러분 우리 또 특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특강 시간에도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더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시 오전에 답변하시지 못하셨던, 질문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면요, 오후 시간에 또 특강 들으시면서 질문하시면 우리 또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코로나 시국이 끝난다면,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난다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요, 코로나 시국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왔다 코앞에 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멀리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을 빨리 땡겨온 게 이 코로나거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이 AI였어요. 자동화, AI였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이 면접이 그리고 채용이 급작스러웠긴 했지만 우리가 몇 년 후에 했어야 될 그 AI 면접과 AI 시스템들이 좀 더 빨리 우리 여러분들 그냥 목전 앞에 오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물론 대면으로 면접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혹은 채용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하게 되시는 자소서를 AI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AI 면접을 보게 되고 요거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너무나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더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 시스템이 공채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공채 시스템 안에 이 AI를 활용한 채용 방식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가 이 4차 산업혁명의 AI 시스템을 더 빨리 가져오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똑똑한 채용 시스템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없어서 내년에 취업해야지, 내후년에 안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렸던 이 채용 시스템 맞추셔가지고 AI 면접 준비 철저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답변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또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요, 오늘 오전 특강 2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에 또 좋은 주제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또 오후 시간에 특강에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 못다 하신 질문, 오후 특강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서 오늘 좀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사이 질문이 하나 와서요. 대기업 인턴 공고도 수시로 뜰까요? 네, 지금
제가 시작 시점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대기업 공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딱 한 군데 남았어요. 삼성만 현재 인턴 공고요. 인턴 공고도 수시로 뜨게 될 거고요. 인턴 공고도 수시로 뜨게 될 거고 수시로 뜨기도 하지만 채용으로도 뜨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채용 사이트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채용 사이트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일 뭐 유명한 거 사람인 많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잡코리아 보실 거고 인크루트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보실 겁니다. 그렇죠? 요것들을 수시로 들여다보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력서랑 자소서를 전부 다 업로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해놓으시면 이제는 훨씬 더 수시 채용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력서랑 자소서를 보고 이 친구 괜찮네, 이 친구랑 면접 보고 싶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끝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 채용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를 업로드 해놓은 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플 다 까셔가지고 수시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들 체크하시고 기업들 체크하시면 알림 옵니다. 그렇죠? 알림 설정하시거나 메일링 신청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채용 넣으실 수 있도록 준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턴도 마찬가지. 그렇게 세팅하셔가지고 알림 받으셔가지고 직접 지원하시고 그 다음 학교에 여러분 인턴 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취업지원실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자주자주 방문하셔가지고요. 저 인턴 어디 하고 싶습니다. 인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계속적으로 얼굴 들이미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인턴 채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이제 채용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특강 듣고 나니까 코로나 끝나도 맞아 계속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AI 면접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정보 우리 또 민지 씨 정보 감사드린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또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이 씨 너무너무나 또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특강 들으실 때 다른 우리 또 분들이 또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더보기 가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시면 상품이 없습니다. 더보기로 가셔서 하셔야 돼요. 더보기로. 화상 면접 팁. 저희 화상 면접 팁은요. 제가 아까 수업 여기 수업 강의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녹화된 화면을 보내시거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세팅 해주시는 거, 사운드 체크부터 하셔가지고 잡음 들어가시는 거, 그 다음에 뭐 나의 조명이라던가 카메라 각도를 잡으셔가지고 일단은 멋지게 잡아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거는 사실 오히려 좀 긴장감이 덜 드실 수 있어요. 왜 앞에 무서운 호랑이 같은 앞에 면접관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 긴장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답변하시는 방법은 대면 면접이랑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키워드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데 행동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요 3박자만 사실 맞아 떨어지신다면 답변하시는 거는 대면 면접이랑 비대면 면접이랑 똑같고요. 단지 화상 면접 하실 때 집에서 혼자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 메이킹 준비만 좀 잘해주시면은 대면 면접이랑 똑같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문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오후 특강 때 또 강사님께 질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오늘 교육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비대면 채용 특강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꼭 성공 취업하셔서 혹시 다음번에 또 혹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원하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